아버지,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45세 장남이 차갑게 내뱉은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우고 사랑한 자식이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그 여자한테 다 빼앗기게 놔둘 순 없어요. 장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아빠, 제정신이세요? 5년 만에 만난 여자랑 결혼하시겠다고요? 차남의 원망 섞인 눈빛이 떠오릅니다. 13억 원의 재산을 둘러싼 전쟁. 아버지와 자식 간의 법정 다툼. 과연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74세 이정수입니다. 아내를 잃은 지 5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산 지 5년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벗이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며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청혼했습니다. 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장남 태식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혼하고 싶다고, 좋은 분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태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첫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녀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그 여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65세라고 하자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남 민호도 달려왔습니다. 형과 누나보다 더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빠,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동의도 없이 재혼하시겠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5년간 정말 외로웠다고, 혼자 살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좋은 사람이고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이 10억이고 예금이 3억 있잖아요. 태식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총 13억인데 재혼하시면 그 여자한테 다 가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행복보다 돈을 먼저 걱정하는 자식들이 낯설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너네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돼?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아이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남, 장녀, 차남 모두 불참했습니다. 문자 하나만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식장에는 미숙 씨의 자녀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제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할 때 미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자식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74세에 찾은 사랑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미숙 씨는 제 눈치를 봤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식들과 멀어진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그리웠습니다. 손주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인 걸까요? 행복을 선택한 대가가 이렇게 큰 것인 걸까요? 재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장남 태식이가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반가움보다 긴장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태식이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들어온 태식이는 인사도 없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산 목록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집 한 채, 시가 10억 원, 예금 3억 원, 총 13억 원의 재산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유언장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숙 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언장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1.5배의 상속분을 받는다는 것까지 조사해 왔습니다. 그 말은 미숙 씨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가져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벌써 재산 분배를 걱정하다니요. 태식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건 형제들과 의논한 결과라고, 수진이와 민호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셋이 모여서 제 재산을 두고 회의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식이가 돌아간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들이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이에게, 수진이에게, 민호에게 모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이는 장인어른 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시댁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오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숙 씨와 단둘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텅 빈 식탁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미숙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아이들이 곧 이해해 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아이들이 정말 돌아올까요? 그날 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새어머니 있는 집엔 못 가요. 엄마한테 미안해서요. 죽은 아내를 들먹이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죽은 아내를 배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죽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 45년을 함께 산 추억들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아내라면 제 행복을 원했을 거라고요. 5년간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기를 바랬을 거라고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명절의 달은 유난히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옆방에서 미숙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미숙 씨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혼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왼쪽 팔이 저렸습니다. 말도 약간 어눌해졌습니다. 미숙 씨가 놀라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가벼운 뇌졸중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가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세 자녀가 모두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의사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물었지만 그 질문들이 이상했습니다. 판단력은 괜찮은지, 치매 가능성은 없는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증상이라고 회복하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식이가 묻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산 관리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병문안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을요. 과연 제 걱정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태식이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들이 후견인이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으니 재산 관리를 자녀들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무슨 후견인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 자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다음에 더 큰 발작이 오면 어쩌려고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새어머니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어떡하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숙 씨가 병실 구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가 미숙 씨를 향해 비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되었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혼만 안 했어도 건강하셨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식이가 제정신 차리라고, 이러는 게 다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라고요? 재산을 지키려는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이며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제 행복이 아니라 제 재산이라는 것을요. 결국 아이들은 후견인 신청서를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가 짐을 쌌습니다. 자기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자기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당신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식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도 지금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후견인 신청서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요. 아이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대결, 그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후견인 신청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세 자녀를 만났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미숙 씨는 집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회의 테이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태식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 계획서였습니다. 지금 당장 재산을 정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집은 아버지 명의로 두되 자녀들 앞으로 증여 예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예금 3억은 지금 나눠 갖자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생활비로 5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어머니 명의로 재산 이전하시면 저희와 인연 끊겠습니다. 태식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재산을 노린 게 분명하다고, 아버지가 속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3억을 두고 벌어지는 가족의 전쟁.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숙 씨에게 아이들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미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떠나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한쪽에는 74년을 함께 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었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식을 선택하면 사랑을 잃는 것이고, 사랑을 선택하면 자식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미숙 씨가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미숙 씨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소. 미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설득할 거요.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설령 그 상대가 내 자식들이라 해도 말입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 재산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나눠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원고는 이태식, 이수진, 이민호. 피고는 이정수, 박미숙. 제 자식들이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소장 내용을 읽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재혼 후 피고 이정수가 피고 박미숙에게 재산을 증여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전 유류분 청구를 통해 상속분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져 후처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서류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본인 이름이 피고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70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갈 일이 없었는데 자식들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전 유류분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끝까지 가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재판 날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가는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74세 노인의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식들과 법정에서 맞서야 하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원고 측 자리에 세 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 이정수가 재혼 후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입원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 박미숙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 박미숙이 이정수의 재산 규모를 조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사람까지 동원해 조사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정수는 건강하고 판단력이 온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미숙과의 결혼은 순수한 사랑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산 증여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마음대로 쓰고 싶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합의를 권고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2차, 3차로 이어졌습니다. 법정을 오갈 때마다 지쳐갔습니다. 74세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태식이와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저를 지나쳐 가려 했습니다. 태식아, 제가 불렀습니다. 아들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래야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법이 들어선 순간 가족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 씨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말없이 꼭 잡아주는 그 손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죽은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망일까요? 아니면 위로일까요? 꿈에서 깨어나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을 다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재판이 2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오가며 제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체중도 빠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장녀 수진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가 미숙 씨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숙 씨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갈까요?
혹시 수진이가 미숙 씨를 협박하는 건 아닐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수진이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아버지와 결혼한 거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5년간 혼자 살았던 외로움. 자식들은 독립해서 각자 살고 있었던 상황. 남편 유산으로 받은 빌라 한 채와 예금 1억 원이 있다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다만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웠다는 고백. 같은 외로움을 나눌 동반자가 필요했다는 진심.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아버지와 결혼했냐고,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답니다. 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답니다. 오해했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가 재혼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고 털어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우셨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인정했답니다. 미숙 씨는 이해한다고 말했답니다. 자기도 자식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안다고 위로했답니다. 만약 자기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하면 자기도 반대했을 거라고 솔직히 말했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웠습니다. 미숙 씨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경제적 상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로움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때문에 이용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해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식이와 민호는 여전히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새어머니 말을 어떻게 믿냐고 반박했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수진이는 자기는 믿는다고, 소송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오빠들이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장남 태식이가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한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여전히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반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식이가 제 어깨에 올라탄 사진,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웃는 사진, 민호가 제 품에 안겨 잠든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언젠가 자식들과 법정에서 싸우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섰다는 것.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금이 결국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반달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저 달처럼 완전하지 않아도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재판 3개월째였습니다. 더 이상 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뜻을 밝혔습니다. 집은 미숙 씨와 공동 명의로 하되 제가 먼저 사망하면 미숙 씨에게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 사망 후에는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예금 3억 원은 따로 분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에게 1억 원,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나머지 2억 원은 자녀 셋에게 각각 6,600만 원씩 분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소송을 취하하고 미숙 씨를 인정할 것.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 최소한만 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냐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 서명하고 공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자녀에게 등기우편으로 사본을 보냈습니다. 내용과 함께 짧은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선택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후 태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태식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결정이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수진이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뜻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다음 날 법원에서 최종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세 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이와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만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사가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태식이가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취하하겠다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화해를 권유했습니다. 가족 간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태식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 한쪽에 섰습니다. 아버지. 태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새어머니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하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제가 말했습니다. 태식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의 표시였습니다. 민호도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화해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언젠가 다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미숙 씨와 자녀들이 함께 웃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평화롭게 가족들과 함께 늙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74세 노인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미숙 씨와 수진이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했습니다. 수진이가 미숙 씨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미숙 씨가 수진이에게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에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75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태식이와 민호가 올까요? 미숙 씨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오빠들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손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분 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어색하게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호가 들어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숙 씨에게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식이가 도착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숙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새어머니라고 부르기는 아직 힘듭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이었습니다. 존재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4년을 살며 가장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미숙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색했지만 웃음도 나왔습니다. 손주들이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허물어가면 되는 벽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행복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어요. 태식이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가 재혼하신다는 게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도 이해한다.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하지만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단다. 재혼 가정의 유산 분쟁.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이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74세에 다시 찾은 사랑.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법정까지 갔습니다. 자식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 한부모 가정,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치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나누고 함께 늙어가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재혼을 망설이시는 분들, 부모님의 재혼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 유산 문제로 가족과 갈등하시는 분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이해하면 됩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극 장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